비가 오던 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구석에서 떨고 있던 아주 작은 강아지, 그리고 그 앞에 멈춰선 한 사람. 그날 이후 조용하던 집에 작은 생명이 들어왔고 하염없이 가라앉고 있던 한 여인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은 하루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11월의 비가 소리 없이 내렸다. 박수님은 창문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아파트 1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세상은 늘 이렇게 조용했다. 아들이 새벽에 출근하고 나면 방 3개짜리 집에는 그녀 혼자였다.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 보일러 파이프에서 물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가끔 위층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 그것이 하루의 전부였다. 수님은 73이었다. 남편은 그녀가 66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벌써 7년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새벽 3시쯤이면 남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눈을 떠보면 늘 어둠뿐이었지만 그 착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 민주는 좋은 아이였다. 주말이면 가끔 장을 받아주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고 밥을 먹을 때면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봤지만 그래도 수님은 늘 생각했다. 그래, 저 정도면 됐다. 저 아이도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쁜 거다. 그날 그녀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건 오후 2시쯤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분리수거함 앞에 서는데 지하 주차장 입구 쪽 구석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움직였다. 처음엔 바람에 날린 비닐봉지인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보니 그것은 숨을 쉬고 있었다. 강아지였다. 손바닥만 했다. 아니, 그보다도 작았다. 하얀 털은 빗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작은 발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다. 추운지 그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수님은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든 채로 멈춰섰다. 주인이 잠깐 두고 간 건가? 두리번거렸지만 주차장 안쪽에도 로비 유리문 너머에도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버튼을 누르려는데 강아지가 떨고 있던 광경이 자꾸 눈에 밟혔다. 다시 내려갔을 때도 강아지는 그 자리에 있었다. 수님은 쪼그려 앉았다. 무릎이 아팠지만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강아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컸다. 젖은 눈이 그녀를 보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냥 보았다. 버려진 거구나.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확신했다. 이 동네에서 7년을 살았다. 주민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시간대를 알고 어느 집 고양이가 베란다에 나와 있는지도 알았다. 이 강아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어떡하냐? 하고 중얼거렸다. 강아지는 대답이라도 하려는 듯 눈을 한 번 깜빡였다. 수님은 집에 올라가 낡은 수건을 들고 내려왔다. 다시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수건을 폈다. 강아지는 가만히 있었다. 안으려고 손을 뻗었더니 몸을 약간 뒤로 빼는 척했다. 그리고 그냥 있었다. 안았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뼈가 느껴졌다. 비를 맞아 차가운 몸이 그녀의 손목에 닿았다. 수건으로 감싸는데 손이 자꾸 멈칫거렸다. 오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였다. 이렇게 자꾸 떨리는 것을 안아본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다. 민준이 갓난아기일 때였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님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흰머리에 놓인 무릎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카디건, 그리고 품에는 수건에 쌓인 강아지. 조금은 이상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강아지가 더 이상 떨지 않는 것에 마음이 놓였다. 집에 들어와
보일러 옆에 수건을 펴고 강아지를 내려놓았다. 드라이어를 찾아서는 약하게 틀었다. 처음에는 놀라는 것 같더니 강아지는 곧 눈을 감았다. 수님은 냉장고를 열었다. 먹일 게 없었다. 밥은 안 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았다. 햄도 안 된다고, 초콜릿도 안 된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결국 쌀밥을 조금 떼어 물에 말아서는 내밀었다. 강아지는 조금 망설이다가 냄새를 맡더니 핥아먹었다. 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기쁜 것도 아니고 서러운 것도 아니고 쓸쓸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 그러고 보니 참 오래됐다. 이런 감정. 저녁에 들어온 아들 민준이 현관에서 그대로 멈춰섰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강아지. 그건 아는데요. 강아지가 왜 여기 있어요? 밖에서 비 맞고 있길래 데려다 놨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다. 보일러 옆에서 잠든 강아지를 민준이 내려다보았다. 수님은 아들의 표정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다. 살면서 수없이 본 표정이었다. 곤란함과 말하기 싫음이 섞인 그런 얼굴. 주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으면 벌써 찾으러 왔겠지. 아파트에 동물 못 키운다고. 관리사무실에서. 임시로 데려온 거야. 임시요. 응. 민주는 한참 강아지를 보다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수님은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도 나름대로 피곤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말하기 싫을 때 말을 삼키는 버릇은 제 아버지를 꼭 닮았다. 그날 밤 수님은 거실 소파에 누웠다. 강아지가 잘 있을지 자꾸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한밤중에 문득 눈이 떠졌을 때 이걸 어쩌나? 보일러 옆에 있어야 할 강아지가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더니 강아지는 소파 바로 아래 그녀의 발치에 와서 작게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수님은 한참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런 다음 천천히 다시 누웠다. 강아지는 사흘 있었고 그것이 나흘이 되었고 열흘이 되었다. 민주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퇴근길에 사료 한 봉지를 사와 현관 앞에 말없이 내려놓았다. 수님은 그게 아들 나름의 화해하는 방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이름은 잠시 고민하다가 비 오는 날 만났으니까 비라고 지었다. 강아지는 그 이름에 얼른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수님이 부를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쪼르르 달려왔다. 그걸로 됐다. 겨울이 왔다. 수님의 허리가 안 좋아진 건 12월 초였다. 갑자기 심해진 게 아니라 오래된 것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다가 주저앉았다. 바닥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세웠다. 민주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그날부터 움직이는 게 조심스러워졌다. 아들이 알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들은 몰랐는데 비는 알아차렸다.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걔가 그런 걸 안다는 게 어떤 원리인지 수님은 몰랐다. 그날 이후로 비는 수님의 발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면 앞에서 기다렸고 부엌에 가면 따라와서 바닥에 앉았다. 수님이 쪼그려 앉으려 하면 발 앞에서 멈추었다. 방해하는 게 아니었다. 그냥 옆에 있었다. 한 번은 수님이 어지러움을 느껴 방바닥에 머리를 대고 있는데 비가 다가와서 그녀의 손등 위에 앞발을 올렸다. 그 무게가 느껴졌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몇백 그램도 안 되는 발이었다. 그런데 수님은 그 순간 울 것 같았다. 누가 나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얼마만이었던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는 7년 만에 처음이었다. 울지는 않았다. 오래 울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방바닥에 머리를 댄 채로 한참 위로가 되는 손등에 온기를 느꼈다. 병원에는 혼자 갔다. 민준에게 말하면 걱정할 것이고 걱정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볼 것이다. 그러다 요양원이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었다. 수님은 그 말을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 삶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 수님은 자기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그리고 신랑처럼 집에서 죽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 흘러가는 모양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욱 아들에게 알리기 싫었다. 아들이 불효자는 아니지만 집에서 죽게 놔둘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디스크가 어쩌고 협착이 어쩌고 설명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쯤만 들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주무실 때 무척 불편하시겠어요. 괜찮아요. 혼자 사세요. 아들이 같이 사는데 직장을 다니니까요. 그럼 낮에는 혼자이시네요. 괜찮아요. 수님은 그 말을 2번 했다. 괜찮다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의사도 알았을 것이고 수님도 알았다. 그래도 2번 말하고 나니 조금은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했다. 집에 돌아오자 비가 현관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문을 열기도 전부터 안쪽에서 난리가 났다. 문을 열었더니 비가 꼬리를 흔들었다. 천천히 하지만 기쁘게 외투를 벗으면서 수님은 쪼그려 앉아 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다녀왔다. 그 말에 강아지는 코를 그녀의 손바닥에 묻었다. 수님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허리가 아파서가 아니었다. 누가 자기를 이렇게 반겼던가. 그냥 조금 더 있고 싶어서였다. 그날 저녁 비가 밥을 먹지 않았다. 수님이 사료 그릇을 내밀었는데 냄새만 맡고 돌아섰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드러눕더니 일어나지 않았다. 배를 만져보니 딱딱한 것 같기도 했다. 눈에 초점이 없었다. 수님은 핸드폰을 들고 검색했다. 강아지 배 딱딱할 때, 밥 안 먹을 때, 눈 초점이 안 맞을 때. 나오는 글들이 하나같이 무서웠다. 민준한테 전화하려다 멈췄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안 오는 것 보니까 무언가 바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동물병원을 검색했다. 24시간 하는 곳이 버스로 2정거장이었다. 수님은 비를 수건에 싸서 안고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허리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밖은 영하의 날씨였다. 수님은 비가 춥지 않게 똘똘 말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비는 수님의 품 안에서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수님은 수건 사이로 자꾸 들여다보았다. 숨은 쉬고 있었다. 눈이 반쯤 떠 있었다. 조금만 참아. 다 왔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동물병원 의사는 젊은 여자였다. 손을 놀리는 게 빠르고 능숙했다. 검사를 몇 가지 하더니 장에 가스가 찬 것 같다고 했다. 심각한 건 아닌데 하룻밤 두고 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어르신, 오늘 밤 맡기고 내일 오시는 건 어떨까요? 수님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같이 있을게요. 의자는 딱딱했고 허리는 더 아파져 왔다. 그래도 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비가 케이지 안에 누워있는 게 보였다. 간호사가 링거를 달았고 비는 얌전히 있었다. 새벽 2시쯤이었다. 간호사가 어르신, 잠깐 주무세요. 라고 했고 수님은 괜찮아요. 라고 했다. 그날 들어 3번째 하는 말이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비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케이지 안에서 몸을 뒤척이더니 앞발로 문을 긁었다.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자 천천히 나와서 비틀비틀 걷더니 수님 쪽으로 왔다. 수님의 발 앞에 와서 앉았다. 그러고는 꼬리를 흔들었다. 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오래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가던 날도 울지 않았고, 아들이 이혼할 때도 괜찮다고 했고, 병원에서 디스크 소견을 들었을 때도 고개만 끄덕였는데, 낡은 의자에 앉은 채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어깨만 조금 흔들렸다. 비는 그녀의 발 앞에서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 봄이 되었다. 주말에 민준이 같이 공원에 가자고 했다. 처음엔 귀찮다고 했지만 수님은 따라 나섰다. 공원 벤치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한참 뒤에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날 동물병원에 혼자 가신 거 알아요? 알아? 어떻게? 카드에 있던데요. 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다.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늦었잖아. 그게 이유예요? 수님은 벤치 앞을 보았다. 비가 민들레 냄새를 맡고 있었다. 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걱정하면 안 돼요? 너도 피곤한 사람인데. 민주는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저는 어머니가 제가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힘들어요. 수님은 아들의 옆얼굴을 보았다. 남편을 너무 닮은 옆얼굴이었다. 그런 말 왜 이제 해? 저도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다. 비가 어디선가에서 작은 나뭇가지를 물어왔다. 수님한테 가져다 놓고 꼬리를 흔들었다. 선물인 것 같았다. 수님은 나뭇가지를 받아 쥐었다. 민준이 사료 브랜드를 바꿔도 되냐고 물었다. 알레르기 없는 거라고 했다. 수님이 그러라고 했다. 그 다음 주에 민준이 비의 목줄을 새로 사왔다. 파란색이었다. 비가 목줄을 빤히 보았다. 잘 어울린다. 민준이 쪼그려 앉아 목줄을 달아주며 말했다. 비는 얌전히 있었다. 민준의 손이 비의 등을 한 번 쓸었다. 수님은 그것을 부엌에서 보았다. 돌아섰다. 설거지하면서 등 뒤에서 아들이 강아지에게 낮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좋았다. 여름 끝 무렵 수님은 아침마다 비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허리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었지만 걷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했다. 비의 목줄을 쥐고 천천히 걸었다. 비는 빠르게 가려다가 수님의 속도에 맞추는 법을 배웠다. 잡아당기다가도 뒤를 돌아보고 기다렸다. 공원에서 아는 사람이 생겼다. 같은 시간에 나오는 80대 할아버지와 젊은 엄마와 퇴직했다는 60대 남자. 그들이 비를 예뻐했고 비는 모두를 좋아했다. 수님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법을 오래간만에 다시 배웠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수님은 지쳐 있었지만 나쁜 피로가 아니었다. 무언가 에너지를 쓴 피로였다. 어느 날 아침 수님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보았다. 주름이 많았다. 머리는 하얗고 눈 아래가 퀭했다. 달라진 건 없었다. 그런데 자꾸 보게 됐다. 이렇게 자기 얼굴을 오래 본 게 언제였는지 새삼스러웠다. 비가 화장실 문 앞에서 발로 문을 긁었다. 잠깐만. 수님이 말했다. 비가 멈췄다가 다시 긁었다. 수님은 소리 없이 웃었다. 그의 늦가을 수님은 일기장을 샀다. 그녀는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다. 젊어서도 안 썼고 나이 들어서도 안 썼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작은 노트를 보다가 손이 갔다. 그래서 샀다. 첫 장에 이렇게 썼다. 비가 오늘 아침에 내 발바닥을 핥았다. 이유를 모르겠다. 간지러웠다. 웃겼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장을 쓰고 나서
스님은 볼펜을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 발바닥을 핥아서 간지럽고, 그게 웃기고, 그걸 적고 싶은 것. 그 작고 사소한 일들이 하루를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 7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이것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날 밤 비는 스님의 이불 위에서 잤다. 처음에는 발치였는데 새벽이 되자 슬금슬금 올라와서 옆구리에 붙었다. 스님은 자는 척하면서 가만히 있었다. 따뜻했다. 창밖에 달이 들어왔다. 방안이 흰빛으로 고요했다. 스님은 천장을 보다가 옆에 작은 숨결을 들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 잘 있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죽은 남편한테 하는 말인지, 옆에 있는 비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7년 전에 멈춰버린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하지만 그 말을 속으로 하고 나서 스님은 오래간만에 새벽 3시 이전에 잠이 들었다. 비는 밤새 그 자리에 있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디오북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웬일인가? 방 안에 스님이 없었다. 스님은 어디 가고 커다란 너구리 한 마리가 웅크려 자고 있었다. 잠들 때는 스님이었는데 잠자면서 스르르 원래 너구리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잠자고 있던 너구리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어느새 스님으로 변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엽 늦가을이었다. 산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지니 사냥꾼들이 기지개를 켜고 나오는 계절이 다가왔다. 인근 고을에서 제법 이름난 포수 강서방은 그날도 산을 누볐다. 그의 사냥개 3마리가 짐승 냄새를 맡고 산 아래로 미친 듯이 달렸다. 쫓기는 것은 너구리였는데 보통 너구리가 아니었다. 등에 흰 털이 섞인 늙은 수컷으로 이 산에서 50년을 넘게 산 짐승이었다. 그 나이면 사람 말도 알아듣고 사람 흉내도 낼 줄 알 만큼 영특해진다고 했다. 강포수도 그것을 알았기에 더 집요하게 너구리를 쫓았다. 그런 짐승의 가죽은 보통 값이 아니었으니까. 늙은 너구리는 온 힘을 다해 달렸다. 그러나 뒷다리 한쪽이 문제였다. 일주일 전 강포수가 놓은 덫에 스쳤던 자리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릴수록 상처가 벌어졌다. 산길 낙엽 위에 작고 붉은 점들이 점점이 찍혔다. 더는 안 되겠다 싶었을 때 산 아래 나무들 사이로 작은 불빛이 너구리 눈에 들어왔다. 그 불빛은 주막의 불빛이었다. 낮은 초가지붕 아래 등불이 흔들리고 마당 한쪽에 장작더미가 쌓여 있다. 살인문이 바람에 삐걱거리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낡은 주막, 따뜻해 보였다. 주막 주인 최서방은 그날 밤늦게까지 술상을 치우고 있었다. 탁자를 닦던 손을 멈춘 것은 마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였다.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 그리고 낮고 가는 숨소리. 문을 열고 나가보니 마당 한편 장작더미 그림자 아래 낡은 삿갓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삿갓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앞불사 스님이었다. 해진 장삼을 입고 등을 둥글게 구부린 채 앉아 있었다. 얼굴은 삿갓 그림자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서방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따로 있었다. 발 한쪽이 희끄무레한 천에 돌돌 감겨 있었는데 검붉게 젖어 있었다. 스님, 어디 다치셨습니까? 스님이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달빛 아래에 드러난 눈이 잠깐 반짝였다. 사람의 눈이라기엔 묘하게도 밝은 빛이었다. 발을 헛디뎠소. 하룻밤 신세를 지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리다. 목소리는 낮고 느릿했다. 최서방은 잠시 그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안내하면서 물었다. 저녁 공양 드셔야죠?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밥상을 들여놓으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밥상 앞에 앉은 스님이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뒤집어 보기도 하고 두 짝을 모아 보기도 하고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인 것처럼. 그러다가 조용히 내려놓더니 손으로 밥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최서방은 문 앞에서 그것을 보았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스님 중에는 별난 수행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들었다. 젓가락을 쓰지 않는 것도 그런 수행의 일환일 수 있었다. 그러나 손으로 밥을 집는 방식이 어딘가 사람과 달랐다. 손바닥 전체로 뭉쳐서 입 가까이 가져가 혀로 핥듯이 먹었다. 국은 밥보다 더했다. 숟가락을 들지 않고 그릇째 들어 얼굴에 바짝 대고는 소리를 내며 마셨다. 사람이 국을 마실 때와는 다른 소리였다. 허겁지겁이라고나 해야 할까. 더 짧고 더 빠르고 더 급했다. 최서방은 시선을 거두고 마루로 나왔다. 그리고 혼자 서서 생각했다. 참 별난 스님이다. 그래, 별난 스님도 있는 법이다. 별이 가득 찬 하늘을 바라보며 합장했다. 나무아미타불. 저녁을 먹고 뒷간에 다녀오는지 스님이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스님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춘 것이다. 웬일인가 하고 마당에 나가서 최서방이 바라보니 마당 한 구석에 쥐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쥐를 본 스님의 눈이 번뜩였다. 정확히는 빛이 났다. 어두운 마당에서 스님의 눈이 잠깐 짐승의 눈처럼 빛을 내며 반짝였다. 부엌에 있던 최서방이 그 광경을 보았다. 그리고 못 본 척했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가을달이 비쳤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살인문 너머로 산그림자가 검고 거대했다. 방 안에 있던 스님이 벌떡 일어나 마루로 나왔다. 그리고 바람 쪽으로 얼굴을 들고 코를 킁킁 댔다. 냄새를 맡는 것이었다. 사람이 냄새를 맡는 방식이 아니었다. 콧구멍이 미세하게 벌름거렸다. 목이 바람 쪽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최서방은 부엌에서 그것을 보았다. 솥을 닦던 손이 멈췄다. 스님은 한참 냄새를 맡더니 마당으로 내려섰다. 그리고 마당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느릿느릿 일정한 패턴으로 마당 가장자리를 따라 한 바퀴 또 한 바퀴 장작더미 앞에서 멈추더니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돌았다. 코를 낮추고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면서 최서방은 그 모습을 부엌 창 너머로 오래 보았다. 최서방은 확신했다. 사람은 마당을 저렇게 걷지 않는다. 저 걸음은 짐승이 자기의 영역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최서방은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내는 일찍 잠들었다. 아들 복돌이도 잠들었다. 주막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최서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눈이 말똥말똥해졌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다. 젓가락을 못 쓰는 것, 쥐를 보며 눈을 빛낸 것, 마당을 짐승처럼 서성인 것. 하나하나의 행동은 설명할 수 있었다. 별난 스님이다. 눈이 어둠에 반사된 것이다. 산을 오래 다니다 보면 걸음이 달라지는 법이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모두 모아놓으면 설명이 되지 않았다.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저쪽 방에서 스님이 자는 소리였다. 최서방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한밤중이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방 쪽이었다. 낮고 짧은 소리였다. 짐승이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내는 낮고 만족스러운 소리. 최서방은 눈을 떴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일어나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아야 했다. 천천히 일어났다.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발소리를 죽이고 마루로 나왔다. 스님이 자는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깊은 숨소리였다. 드르렁 드르렁 깊이 잠든 소리였다.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상했다. 손님 방을 확인하는 것이 이렇게 두근거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손이 떨렸다. 왜 떨리는지 알 수 없었다. 천천히 문을 열었다. 손가락 두어 마디만큼. 이게 웬일인가? 방 안에 스님이 없었다. 이부자리가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위에 낡은 장삼이 벗겨져 있었으며 삿갓은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리고 이부자리 한가운데 커다란 너구리 한 마리가 웅크려 자고 있었다. 회색빛 털에 등 쪽으로 흰 털이 군데군데 섞인 크고 늙은 수컷이었다. 옆구리가 들썩들썩 드르렁드르렁. 이마 위에 삿갓줄이 느슨하게 걸려 있었다. 잠들 때는 스님이었는데 잠자면서 스르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최서방은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냥 서서 그 너구리를 보았다. 드르렁드르렁 자는 너구리를. 옆구리가 편하게 들썩이는 것을. 이마에 삿갓줄이 걸린 것을. 그 모습이 무섭지 않았다. 그것이 더 이상했다. 무서워야 했다. 요괴가 있는 것이었다. 사람으로 둔갑한 짐승이 자기 집방에서 자는 것이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몽둥이를 들거나 아내를 깨우거나 해야 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너구리가 이 방에서 자는 것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최서방은 문을 조용히 닫으려고 했다. 그 순간 너구리가 눈을 떴다. 눈이 마주쳤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바람도 없었다. 최서방과 너구리가 서로 그렇게 마주 보았다. 너구리의 눈이 어두운 방 안에서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눈은 사람의 눈이었다. 짐승의 눈이면서 사람의 눈이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눈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위협하는 눈도 아니었다. 그냥 바라보는 눈이었다. 똑바로 솔직하게 숨기는 것 없이 긴 침묵이 흘렀다. 최서방의 심장이 처음과 달리 조용해졌다. 두근거림이 가라앉았다. 너구리의 눈을 보고 있으니 어느새 평온해졌다. 너구리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어느새 스님으로 변했다. 삿갓줄을 발로 집어 삿갓을 들더니 머리에 올려 쓰고 꼭 눌렀다. 장삼을 집어 걸쳤다. 그 동작들이 어색하지 않았다. 여러 번 해본 것 같은 동작이었다. 그리고 최서방을 향해 합장했다. 뭔가에 홀린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최서방도 합장했다. 스님은 몸을 펴더니 최서방 옆을 지나 마루로 나갔다. 마당을 가로질러 살인문을 열더니 바깥으로 나갔고 스님의 발소리가 점차 멀어졌다. 이상한 일은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났다. 강포수가 사냥개를 앞세우고 주막마당으로 성큼 들어선 것이다. 최서방, 어젯밤에 이상한 거 못 봤소? 다친 짐승이 이쪽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상한 것이요. 그렇소. 발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졌는데. 말하면서 강포수가 뒷방 문을 힐끗 보았다. 강포수의 귀에는 문틈 사이로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다. 최서방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짐승 발자국이요? 글쎄, 난 못 봤는데.
새벽에 비가 와서 마당이 온통 진창이었소. 새벽에 비는 오지 않았다. 강포수도 최서방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강포수는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다가 계주를 당겼다. 그렇소. 그럼 됐소이다. 강포수를 배웅하면서 최서방은 산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아직 새벽이라 산은 그냥 어두운 덩어리였다. 최서방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발이 무언가를 밟았다. 내려다보니 이파리였다. 참나무 이파리 하나가 발밑에 있었다. 붉고 선명한 가을 이파리. 살인문 바로 안쪽에 놓여 있었다. 주변에 다른 낙엽이 없었다. 그러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것이었다. 최서방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방금 나무에서 딴 것처럼 서늘하고 촉촉했다. 그때 깨달았다. 이것이 밥값이었다. 최서방은 이파리를 들어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찬장을 열어 그것을 깊숙이 넣어두었다. 버리지 않았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한 가지 있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주막문 앞에 아무 이유도 없이 장작이 쌓였다. 밤사이에 누군가 해다 놓은 것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아무리 일찍 나와봐도 쌓아놓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산신령이 돌보는 주막이라며 혀를 찼다. 최서방은 그때마다 산 쪽을 한번 바라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매년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고는 장작을 안으로 들이며 조용히 웃었다. 나뭇잎 세 장은 찬장 깊은 곳에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끝내 마르지 않았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와도 그 이파리는 서늘하고 촉촉한 채로 가을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최서방은 그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이유를 알려 하지 않았다. 그 산에는 지금도 흰 털 섞인 늙은 너구리가 산다는 말이 있다. 가을이 되면 산 아래 불빛을 내려다보며 사람 흉내를 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다음 주 목요일에 계속됩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매주 목요일은 술법과 둔갑 시리즈를 올리겠습니다.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